제가 매국 정비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 친일 매국 세력들이 식민지 근대화를 주장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제강점기 시대 식민지가 근대화되었다라고 하면 그 이전 조선은 뭔가 미개했고 근대화되지 못한 나라였다라고 이야기해서 조선을 비하함으로 인해서 한국인들에게 역사적 상실감을 안겨주려는 의도가 있고요. 두 번째, 기본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근대화시켜준 일본에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한국인들의 반일 정서를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있고요. 세 번째, 아니 그러면 일제강점기 친일파들을 그렇게 매도할 게 아니네. 오히려 그 친일파들이 친일해준 대가로 매국해준 대가로 우리가 근대화되었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들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도 있고요. 네 번째, 아니 그러면 우리 독립을 위해 그렇게 힘들게 싸워왔던 독립운동가들이 오히려 정근대적인 조선만을 지향하는 약간 구시대적 인물로 독립운동을 폄하할 수 있고요. 마지막, 결과론적으로 돈과 권력입니다. 연구비 돈 어디로부터 받나요? 일본으로부터 받지 않나요? 윤석열 정권에서 역사 기관장 자리 다들 당신들이 차지하지 않았나? 뉴라이트들은 일제강점기 경제 성장률이 평균 3%였기 때문에 어마무지하게 한반도가 그 시기 일제강점기에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가장 신뢰성 있는 OECD 경제 통계 자료인 앵거스 매디슨 통계 자료를 보자고. 그리고 일본하고 한국을 일제강점기로 나눠서 보자고. 전체적으로 보지 말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만 엉망이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이게 수치가 다 드러났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이 잘 먹고 잘 살았다? 1인당 경제 성장률 한번 볼까요? 한국인만 이렇게 점점 가난해져요. 이게 수치로 다 드러났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일제강점기에 경제가 성장했다는 건 특히 한반도에 있는 3%의 일본인들이 모든 경제적 부를 다 가져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나머지 97% 진짜 순수한 우리 한국인들은 오히려 조선시대보다 더 가난해졌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 조선인들이 얼마나 대식가였고 많이 먹고 살았다는 건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의 1인당 쌀 소비량 변화 추이를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일본인과 한국인들 한번 비교표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이래도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이 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제발 이제 혼쭐을 좀 내주십시오. 우리가 옛날부터 일본을 외구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 외자가 보통 한자가 두 가지 정도로 사용되는데 외나라 외자에 외자도 있는가 하면 키가 작고 왜소하다 할 때 외자도 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외구라고 했던 표현은 키가 작은 도적이라는 뜻도 이게 맞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저들은 우리보다 작았습니다. 뭐 육식 금지령이 내려져서 고기를 먹지 못했다. 진짜 불쌍하게 살았던 일본인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진짜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건 지금도 우리가 일본인보다 키가 커요. 정근대 시대도 일본인보다 조선인들이 고려인들이 훨씬 키가 컸어요. 근데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한국인들이 유일하게 일본인들보다 키가 작았던 시기가 일제강점기입니다. 그 시기만 한국인들이 못 먹고 못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제강점기 식민지 근대화를 이야기하고 그 일제강점기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그 일본에게 고마움을 느끼자고 비친 것들이지. 뉴라이트들은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한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좋아지고 의학이 발달하여 일제강점기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맞아요? 이거 완전 거짓말인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인구 증가는 본격적으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언제 있었냐?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도가 폐지되고 2년 후인 1896년로 호구조사 규칙이라는 게 발표되면서 근대적 인구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아니 그래프도 제시할게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시민 통치 받기 직전에 인구가 이렇게 급증가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뉴라이트 출신 김낙년, 이 사람이 윤석열 정권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주장대로라면 1910년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그 해 우리 한반도의 인구가 1500만이었대요. 자, 그런데 그럼 1945년 일제강점기 3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남북한의 인구는 얼마? 2500만 명. 뭐야? 35년 동안의 인구 증가율이 2배가 되지 않아요. 35년 동안에 겨우 1000만 명 증가했어요. 자, 똑같이 35년 뒤로 돌려봅시다. 1945년부터 1980년까지 갑시다. 1980년 남북한의 인구는 5500만. 35년 동안에 3000만 명 증가했어. 인구 증가율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해방 이후에 왜 이렇게 인구가 많이 증가했냐 하는 부분 가지고 아니 1950년대 전쟁을 겪은 한반도인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의학이 발전하여서 이렇게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인구 증가를 산업의 발전, 의학의 발전 측면만 놓고 이야기하면 21세기 대한민국의 인구는 왜 감소하는데? 아니 그렇게 못 살던 시대의 인도와 중국은 지금은 잘 살지만 그 당시 중국의 인구는 왜 그렇게 기하학 속도로 증가를 했는데 그래서 이 인구 증가는 산업의 발달과 의학의 발달로만 해석되지 않는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인구 증감이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제강점기에만 인구가 미친 듯이 증가한 것처럼 이야기해서 일제강점기가 살기 좋았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이 거짓말쟁이들을 이제는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도 좀 속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철도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까지 일제강점기에 경원선과 호남선까지 고마워야 돼. 미쳤습니까? 아니 그럼 일본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 시기에 그런 철도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게 뭐냐면 경인선이 만들어진 1899년과 경부선이 완공된 1905년과 경의선이 완공된 1906년은 모두 대한제국의 시기이고 그 대한제국 초창기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하면서 대한제국에 일본이 어떤 압력도 행사하기 어려운 그 시점에 다시 이야기해서 토지 확보를 한 것도 대한제국이고 공사 비용을 댄 것도 대한제국이고 인력동원을 한 것도 대한제국인데 그럼 선진 기술이 들어와서 이 철도 공사를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제국도 바보 아니에요. 그 당시 철도 공사는 분명히 두 가지 양면성을 지니는데 한 가지는 근대화의 상징물 또 하나는 침략과 식민 지배의 상징물이죠. 왜냐? 철도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지형 지목을 조사해야 되다 보니까 그 나라의 지도를 파악하게 되고 인력과 장비가 들어가면서 그걸 지키기 위해 군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후진국에 철도를 깔게 되면 실제로 철도 공사를 했던 나라들이 그 나라를 식민 지배하게 되죠. 대한제국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 공사 계약권인 부설권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철도 경인선도 부설권은 미국이 가져가란 미국 회사 제임스 모스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일본이 사들였고 경부선조차도 미국에게 줬지만 역시 일본이 사들였고 경의선은 프랑스에게 공사 계약권인 부설권이 넘어갔는데 역시 프랑스 회사가 자본이 부족하자 이것만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서북철도국을 대한제국이 만들었으나 일제가 강제로 그 서북철도국을 두드러 까면서 공사 계약권을 가져가서 강제로 완공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완공된 철도를 부산부터 우주까지 중일전쟁이나 만주사변 때 얼마나 많은 군수 물자와 군인들을 실려 나르면서 다시 시작해서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철도가 사용되는데 왜 이걸 우리가 일본에게 고마워한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공사 계약권을 따낸 일본이 그 철도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제대로 노동 임금을 줬냐고 우리 조선인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대한매일신보에 이런 기사가 실리고 당시 백성들에게는 이런 노래가 불렸던 거 아닙니까? 인도에 영국은 4만 킬로 철도 공사를 해줘요. 인도 사람들이 영국에게 고마워합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프랑스에게 철도 깔아줬다고 고마워하지 않아. 남만주 철도 부설권 가지고 일본이 철도 깔아줬다고 만주 사람들이 일본에게 고마워합니까? 진짜 미친 한국인들이에요.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일제강점기에 그래도 공장과 발전소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비료공장이라든지 제철소라든지 댐이라든지 화력발전소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 공장과 발전소는 누구 거였는데요? 일본인 거였잖아. 1910년 회사령이 발표돼가지고 조선 총독이 회사 설립을 허가를 해줘야만 했기 때문에 조선인은 기간 산업을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그 공장과 발전소들 거의 대부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북한 지역에 있었죠. 그러니까 병참 기지화 정책 때문에 한반도 북쪽에 대량으로 발전소나 중화학공업이 육성된 반면에 한반도 남쪽은 경공업 중심이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북쪽에 있는 발전소나 공장은 누굴 위한 거였습니까? 일본인들의 대륙 진출을 위한 공장과 발전소였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상 고마워해야 될 대상은 북한이지 않나? 그래서 해방 직후부터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을 압도했고 어찌 보면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김일성이 6.25 남침을 했으니 어찌 보면 북한에만 그렇게 중화학공업과 발전소를 치중해서 만들어준 그 피해를 우리 남한 사람들이 가장 크게 경험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 북한을 그렇게 싫어하는 뉴라이트는 왜 북한의 공장 지어주고 발전소 만들어준 걸 그렇게 고마워하죠? 더군다나 해방 후에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전력 성출을 끊어버리니까 남한에 있는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장조차 돌아가지 않아서 남한은 쌀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생필품까지 부족해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북한에 집중적으로 공장과 발전소를 만들어주는 걸 고마워하죠? 그 공장과 발전소들은 누구 거였으며 누구를 위한 것이었으며 대체 어디에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문제 폐지를 일본이 해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노비 해방을 일본이 해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지식인들조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근데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틀린 말이거든요. 우리 신분제는 일본과 다르게 진짜 자발적으로 근대사회를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과 다르게라는 건 일본은 에도마쿠 시대 250년 동안에 지배층 사무라이 무사계급 영주들 10%, 대충 농민 80%, 완전 최하층 천민 10%가 250년 동안 그대로 고정이에요. 그리고 그 80%의 농민의 삶의 수준은 우리 농민이 아니라 노비만도 안 됐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우리는 일단 양반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노비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감소합니다. 실제로 이 신문제 표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물론 대구 지역의 자료이긴 하지만 나머지 다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인 학자가 연구한 자료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1801년에 순조가 공노비를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서울 주민에 대한 차별을요 1882년에 고종이 폐지시켜요. 1886년에 고종이 노비 세습제를 폐지시키는 건데 이게 사실상 노비제 폐지죠. 왜냐? 노비 세습제 폐지라는 건 아빠나 엄마가 노비라고 해서 자식이 이제 더 이상 노비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라는 신분 자체는 사라지는 거고 그냥 계약직 노비만 존재한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사회 지배계급이었던 갑신정변의 주역들 역시 문벌 폐지하고 인민평등권 확립하자라고 했고,
1894년에 동학 농민군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비무서 소각하라고 했죠. 그 갑신정변 급진 계약파와 동학 농민군의 주장을 반영해서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문제가 폐지돼요. 소위 노비제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나 갑오개혁을 착수시킨 건 일본이지만 막상 일본은 갑오개혁을 시작을 시켜놓고 청일전쟁에 신경을 쓰느라고 갑오개혁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궁극기무처에 가가지고 조선의 개혁 관료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개혁을 해버리니까 이게 부담스러웠던 일본이 오히려 개혁을 중단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1894년에 신분제도가 폐지될 때 노비들이 만세를 외쳤다는 소리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양반네들이 어떻게 우리가 저 노비 상급들과 같은 신분일 수 있냐라고 저항을 했다라는 기록이라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문제 해방은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쳤지만 여러분 23년 전에 1871년에 일본의 신문제 폐지 당시에는 일본의 지배계급이 어떻게 천민들하고 같은 신분일 수 있냐, 이 천민들은 새로운 평민, 신평민이라고 해야 된다, 반대가 장난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일본의 최하층 천민 10%가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내에서 사회적 차별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아신다라면 막말로 신분제에 대한 폐해가 지금 21세기 현재까지도 보이고 있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는 인도나 일본인데 그걸 안다라면 어떻게 우리 신분제 폐지를 일본이 해줬다라고 그럼 멍청한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한국인들의 위생 상태가 조선시대보다 아주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조선시대보다 일제강점기에 의학이 발달한 건 당연한 사실이죠. 그럼 물어볼게요. 일제강점기보다 20세기 후반에 우리 대한민국의 의학이 더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21세기의 의학은 당연히 일제강점기보다 발전하지 않나요?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의학은 발전해요. 좋아요. 그런데 그 당신들이 생각하는 의학이라는 게 서양의학이잖아요. 그럼 이 서양의학이 발전 했다는 건 이건 일본에게 고마울 게 아니라 서양에게 고마워해야 될 건데 그럼 일제강점기가 없었으면 우리는 근대식 서양 병원이나 서양의 의학기술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식의 논리가 너무 웃긴 게 우리 최초의 서양식 근대적 병원은 미국인 선교사 알렌이 만든 광해원인데 이건 민비가 자기 조카 민영이 살려냈다고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영국 성공회가 만든 성루가 병원 그리고 미국인 세브란스가 만들었던 세브란스 병원 아니 대한제국의 국가 차원에서 만든 대한의원 이거 완전 국립병원이죠. 그리고 지방에 깔기 위해서 만든 자해의원 이게 거의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서양식 근대적 병원들인데 이 병원들에 대해서 일본이 기여한 바가 있나? 더군다나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민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의사들은 거의 대부분 일본인 의사들이었고 아니 당시 조선인의 하루 일당이 1원이라고 했을 때 조선 총독부 의원 같은 경우는 하루 입원비가 2,000원이에요. 외래 진료비가 700원이야. 이게 요즘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 입원비가 2억이고 하루 외래 진료비가 7천만 원인 셈이라 사실상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은 서양식 의료 혜택 일본 식민 통치의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고 위생적으로도 급속히 좋아지지 않았다는 게 우리 역사학계 해석입니다. 뉴라이트들이 일제강점기 우리 한국인들의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다라고 이런 거짓말을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아 조선시대는 서당에서 하늘천 따지 공부하다가 뭔가 지금의 초등학교 중학교 개념이 일제강점기에 정착화되었으니까 그리고 10월에 면단위까지 이렇게 초등학교들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큰 착각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조선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게 변했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최초의 근대적 사학 원산학사 근대적 관학 유경공원 우리 힘으로 만들거나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만들었고 동문학이라는 통역관 양성소도 아주 일찍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애국계몽 계열의 학교라고 할 수 있는 흥화학교, 점진학교, 숙명, 휘문 민영이가 만들어서 조금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중동 그리고 그 유명한 대성 오산학교까지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좀 시키려고 하면 일제가 오히려 사립학교령을 발표해가지고 우리 애국계몽 계열의 학교를 막았잖아요. 아 보성전문학교도 있었네. 그리고 개신교 계열의 학교도 배제, 이화, 정신, 경신학교, 숭실, 숭이 이런 학교들 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만들어진대. 그리고 갑오 이창혁 때 고종이 교육애국조서를 반포해가지고 소학교, 중학교 만들겠고 선생님을 양성하는 사범학교도 만들겠다고 따로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소학교가 6년제로 가는데 일제강점기 시작되자마자 이 소학교가 보통학교로 명칭이 바뀌면서 몇 년제가 되냐고 4년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교육을 우민화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만학생 뒤 보통학교까지 발을 딛는다고 하더라도 식민 지배에 유리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초등교육과 실업교육에만 치중시켰다. 우리가 이게 일제강점기 교육인데 그래서 우리도 진짜 고학력자를 우리 스스로 양성하자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했으나 이걸 또 두드러 깨고 막은 게 일본이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본이 만들어준 대학이 하나 있네. 경성제국대학, 지금의 서울대학교.